2026년 7월 7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10%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발표된 바로 그날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하루 만에 7%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될 정도로 요동쳤고 하루 만에 지수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89조 원을 벌었다는 회사의 주가가 왜 하필 그날 가장 크게 무너졌을까요? 역대 최고 실적, 역대급 하락. 이 두 단어가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동시에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잠깐의 숨고르기,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 전환의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팽팽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이 주식을 들고 씨름하고 있는 50대 투자자 김 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조정과 추세 전환을 가르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 부장, 올해 54살, 몇 달 전만 해도 주식이라고는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회사원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씩 실전 경험을 쌓아가는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익숙한 생활용품 회사와 함께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 부장이 삼성전자를 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름 그대로 국민 대표주라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회사 선배들, 심지어 부모님 세대도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주식 한두 주쯤은 갖고 있는 경우가 흔했고, 이는 곧 이 회사의 흥망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대목에서 두 회사를 비교해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한 분야에 집중된 전개 부대라면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거대한 연합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SK하이닉스로 짜릿한 급등과 급락을 이미 경험해본 터라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의 여윳돈을 나누어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부장은 이 회사의 주가가 상반기 동안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를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연초만 해도 10만 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가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는 2배 넘게 뛰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무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이라는 한 분야의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업황이 좋을 때는 가장 화끈하게 오르지만 나쁠 때는 가장 크게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사업까지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한 사업이 흔들려도 다른 사업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그만큼 몸집이 크다 보니 어느 한 사업의 화려한 성장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SK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옅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두 회사를 마치 한 팀에서 뛰는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라이커인 SK하이닉스는 골을 넣을 때는 화려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미드필더인 삼성전자는 경기 전반을 폭넓게 이끌어가지만 대신 극적인 반전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니 왜 같은 반도체 테마 안에서도 이 둘의 주가가 미묘하게 다른 흐름을 보이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7일 2분기 실적 발표일이 찾아왔습니다. 김 부장은 그날 오후 회사에서 실적 발표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숫자에는 노조에 지급할 특별 경영성과금 충당금 약 19조 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110조 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삼전 오늘 실적 대박이던데요. 오늘 장 끝나면 신고가 가는 거 아니에요? 김 부장 역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주가 크게 뛰겠는데,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그의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발표 직후부터 힘없이 밀리더니 장중 한때 8% 넘게 빠지기도 하며 결국 그날 6.9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고가 이야기를 하던 동료는 어느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거 뭐예요? 실적 좋다면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당혹감이 쏟아졌습니다. 89조를 벌었는데 왜 떨어지냐? 이게 무슨 조삼모사냐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몇몇 사람들은 삼성전자도 이제 끝물 아니냐며 성급한 비관론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회사 모니터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실적이 역대 최고인데 왜 시장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지? 집에 돌아온 김 부장은 그날 밤 이 기묘한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낸 단서는 세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세론이란 좋은 소식, 즉 호재가 실제로 발표되는 순간 오히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작 그 좋은 소식이 현실로 확인되고 나자 그동안 미리 사두었던 투자자들이 이제 더 좋아질 일은 없다는 판단으로 이익을 실현하며 물량을 쏟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이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16번 기록했는데 그중 무려 10번은 발표 당일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 숫자를 보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발표 당일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그로부터 닷새쯤 지난 시점에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발표 당일의 하락이 회사의 가치가 실제로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과 시장의 심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출렁임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번 하락의 배경에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의 기계적인 수급이 있었다는 분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가 상장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원래 종목의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몇 배로 자산을 재조정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상품을 운용하는 쪽에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의 하락이 이런 상품들의 기계적인 매도를 유발하고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대목에서 예전 SK하이닉스 사건 때 배웠던 교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치 눈사태가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 하나로 시작되지만 그 눈덩이가 굴러가며 점점 더 많은 눈을 끌어모아 거대한 눈사태로 커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 이른바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까지 워낙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 속도가 정점을 지나 서서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인프라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역시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특별 경영성 과금 부담과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서를 하나씩 정리하고 나서 김 부장은 저녁 식탁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던데 이번에도 괜찮은 거야? 김 부장은 이제 제법 익숙해진 말투로 답했습니다. 이번엔 실적이 오히려 사상 최고였어. 그런데도 떨어진 거야.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동안 미리 사둔 사람들이 오히려 파는 경우가 있거든.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좋은 소식인데 왜? 팔아요? 김 부장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미리 예상하고 먼저 사놓거든. 그래서 막상 그 소식이 진짜로 나오면 이제 더 좋아질 일은 없나 보다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옆에서 듣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신은 없어. 그래서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지켜보면서 나눠서 판단하려고 딸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저번 하이닉스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것 같아. 이렇게 여러 이유를 하나씩 찾아본 김 부장은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야? 아니면 추세 전환이야? 그는 이 두 단어의 차이부터 명확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정이란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나 사업의 방향성은 그대로인 채로 그동안 지나치게 빨리 오른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며 일시적으로 되돌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계단을 오를 때 두세 칸씩 한꺼번에 뛰어 올라간 뒤 잠시 한 칸 내려와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추세 전환이란 그동안 주가를 밀어 올렸던 근본적인 동력 자체가 꺾이면서 상승의 흐름이 끝나고 하락의 흐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단을 오르다가 아예 발을 헛디뎌 아래층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그래프의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김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실제 숫자로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김 부장은 먼저 조정이라고 보는 쪽의 논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사업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별 경영성과금이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익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하며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대한 차세대 메모리 공급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을 두고 전형적인 차익 실현 패턴이며 오히려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표현까지 쓰며 저가 매수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과거 12개 분기의 실적 발표 사례 중 발표 당일 하락했던 7번의 경우 이후 며칠 안에 낙폭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통계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지금의 급락은 오래가지 않는 일시적인 흔들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심하게는 16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관련 자본 지출이 둔화될 조짐, 메모리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반도체 랠리를 이끌었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특정 소수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만약 이 소수의 대형 고객사 중 한 곳이라도 투자 계획을 조정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그 파급 효과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전체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거시적인 악재들이 겹치면서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는다면 그동안 이 열기를 등에 업고 올랐던 반도체 주가 역시 단순한 조정을 넘어 새로운 하락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점검을 시작하기 전 김 부장은 문득 삼성전자의 과거 흐름을 되짚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료들을 찾아보며 삼성전자 역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조정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다운사이클과 업사이클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몇 년 주기로 크게 오르고 다시 상당폭 조정받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반 토막 가까이 떨어졌다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한 적도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짧은 조정을 거친 뒤 곧바로 이전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정이 짧게 끝나고 다시 신고가로 이어졌던 시기에는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조정이 길고 깊었던 시기에는 실제로 수요 자체가 꺾이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 사실을 통해 지금의 하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눈앞의 주가 움직임보다 실제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계절의 변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겨울이 왔다고 단정할 수 없듯 반도체 업황 역시 하루 이틀의 주가 움직임만으로 계절 전체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계절이 바뀌었는지는 결국 몇 주에 걸친 날씨의 흐름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만큼 그에 걸맞게 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숫자로만 보면 주가가 이익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고, 이는 결국 인공지능발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하게 지속될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김 부장은 이 대목에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움직이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 보인다고 무조건 싸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높아 보인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익 수준이 일시적인 특수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인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적 우위가 실제 대형 고객사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기술이 예상만큼 순조롭게 양산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품질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김 부장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삼성전자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변수, 바로 파운드리 사업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파운드리란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을 말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오랫동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것을 마치 한 팀의 뛰어난 공격수와 아직 부진한 수비수가 함께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격수가 워낙 잘하는 동안에는 수비수의 실수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공격이 주춤해지는 순간 그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 여부야말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넘어 진짜 균형 잡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자신의 노트에 따로 적어두고 앞으로 분기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꾸준히 체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메모리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이 조용한 사업부가 어쩌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숨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금리와 유가 같은 것이 경제 전반의 불안이 함께 얽힌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김 부장은 이것을 태풍이 지나갈 때 모든 배가 함께 흔들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했습니다. 태풍 자체가 특정 배의 한 척만 노리고 부는 것이 아니듯 이번 하락 역시 삼성전자라는 배 하나의 결함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휩쓴 큰 파도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김 부장은 이 대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주식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매수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이었는데, 이번 급락 당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주식이 단순히 국내 투자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원화 환율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해야 할 변수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자금의 흐름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단순히 이 회사가 반도체를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넘어서 전 세계 금리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훨씬 큰 그림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김 부장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의 작은 배가 큰 바다 위에서 홀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배들과 해류, 바람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배 자체가 튼튼하고 선장의 실력이 뛰어나도
바다 전체의 날씨가 거칠어지면 그 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점검을 마친 김 부장은 완벽한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만 놓고 보면 이번 하락은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무너진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가팔랐던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 즉 조정에 가깝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나올 후속 실적에서 실제로 수요가 꺾이는 조짐이 확인되거나 HBM4의 고객사 공급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때는 지금의 판단을 다시 뒤집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종목에 유리한 소식만 눈에 들어오고 불리한 소식은 애써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추세 전환을 주장하는 쪽의 리포트를 몇 개 더 찾아 읽으며 자신의 판단이 희망 섞인 착각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추세 전환론자들의 우려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 확인된 구체적인 사실들, 즉 실제 매출과 이익, 점유율과 계약 물량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 이 질문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김 부장이 정리한 4가지 판단 기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화려한 실적 발표와 그 직후의 급락, 그리고 조정이냐 추세 전환이냐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시청자라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이 4가지 기준일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금 이 하락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즉 펀더멘털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장의 심리와 수급 문제인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번 삼성전자의 급락은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벌었는데도 차익 실현과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 매도가 겹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작정 겁먹고 피하기보다는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금 가격에 이미 얼마나 많은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가입니다. 상반기에만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좋은 소식들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힘이 예전만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작은 실망스러운 소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진입한다면 화려한 뉴스에 이끌려 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이미 반영된 기대와 앞으로 새롭게 확인해야 할 기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가 이 하락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조정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추가로 20% 넘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조정과 추세 전환의 갈림길에서 확신이 부족한 시기일수록 전 재산을 한 번에 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누어 매수하며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확인해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사면 만약 예상과 다르게 더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더 낮은 가격에 담을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반대로 예상대로 반등하더라도 이미 일부를 낮은 가격에 확보해둔 셈이 됩니다. 이 4가지 기준을 하나씩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본 뒤 그는 이번에도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몰아넣는 대신 정해둔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발표될 후속 실적과 HBM4 관련 뉴스를 계속 지켜보며 만약 정말로 수요 둔화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판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김 부장은 자신의 나이와 상황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은퇴가 머지않은 50대 투자자에게 이런 대형주의 조정은 젊은 투자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20대나 30대라면 설령 추세 전환이 맞아서 주가가 한동안 더 떨어지더라도 몇 년이고 기다리며 다시 회복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은퇴가 머지않은 시기에는 그런 긴 기다림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체 자산 중 감당할 수 있는 비중까지만 담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런 대형주일수록 오히려 나이 든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면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 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애초에 주식은 시작하면 안 돼. 중요한 건 손해볼 가능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근거를 갖고 움직이는 거야.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하나? 김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 돈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 나는 그냥 내가 세운 기준을 얘기해 준 것뿐이야. 중요한 건 내 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거지. 이 말 속에는 그가 SK하이닉스 사건을 겪으며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의 등락은 단순히 몇몇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습니다. 김 부장은 이것을 보며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종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비단 자신의 통장뿐 아니라 크게 보면 이 사회 전체의 자산 흐름과도 조금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남들의 공포에 휩쓸려 무작정 던지거나 남들의 환희에 휩쓸려 무작정 뛰어드는 대신 각자가 스스로 근거를 갖고 판단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이 매달 정해둔 날에 차분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어쩌면 이 거대한 시장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참여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하루하루 크게 출렁였습니다. 급락 당일 삼성전자도 끝났다며 서둘러 손절매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며칠 뒤 주가가 반등하는 것을 보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들고 있을 걸 하는 후회 섞인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급락 당일 오히려 용기를 내저가 매수에 나섰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역시 89조 번 회사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반등만으로 조정이라는 결론을 완전히 확정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런 상반된 반응들을 지켜보며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원칙 없이 그날그날의 분위기에 휩쓸려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오르내림을 지켜보며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갖게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하루의 등락에 마음을 졸이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해둔 날에만 차분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몇 달간의 투자 경험이 자신에게 준 가장 값진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역설적인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세론과 레버리지 수급, 피크아웃 우려와 기술 경쟁력이라는 복잡한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뉴스 제목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김 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반도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주말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신 실적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번갈아 읽으며 자신만의 판단 근거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던 그 순간의 당혹감은 이제 세론과 밸류에이션, 기술 경쟁력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태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역설적인 하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실적이 반드시 최고의 주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같은 숫자를 보고도 전문가들조차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느 한쪽의 확신에 무작정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차분히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 부장이 그러했듯 여러분도 화려한 헤드라인과 무서운 하락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눈을 조금씩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조정이었는지 추세 전환이었는지는 결국 몇 달 혹은 몇 분기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만큼은 지금 당장이라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도, 근거 없는 비관도 아닌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침착한 관찰, 세론이라는 시장의 오래된 습성부터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수급,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파운드리 사업의 숨은 리스크, 그리고 HBM4를 둘러싼 기술 경쟁력 이야기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둘러싼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뉴스 제목 너머의 진짜 그림을 읽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혹은 이미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어떤 기준으로 손절과 보유 혹은 추가 매수를 결정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늦은 밤까지 자료를 찾고 대본을 다듬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만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던 삼성전자를 두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회사에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만 언급되는 것을 보며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반도체 안 하나? 찾아보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사업까지 함께하는 훨씬 덩치가 큰 종합 기업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4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반도체 랠리의 최전선에 삼성전자가 서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김 부장은 뒤늦게 올라탄 감이 있어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별일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급락에서도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SK하이닉스보다 다소 작게 나타난 것을 두고 김 부장은 이 몸집과 사업 구조의 차이가 실제로 변동성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락의 충격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코스피 지수 전체가 함께 무너지며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 지수는 4.91%나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오후에는 아예 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것을 얼마 전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때 겪었던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몇 달간 주가가 2배 넘게 오르며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잔뜩 반영되어 있었는데 김 부장은 이 통계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패턴만 놓고 보면 오늘 하루의 공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가라앉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그는 함께 명심했습니다. 화려한 신상품이나 새로운 투자 도구가 시장에 등장할 때마다 그 상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수급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이번에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흔들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전 세계 증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시적인 이유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말에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하루하루의 등락에 마음을 졸이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 번의 분기 실적과 몇 개월간의 수요 흐름을 지켜보면 결국 어느 쪽이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는 주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였습니다.
반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쪽의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상반기 동안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기대감을 선반영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큰 폭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두 시각을 나란히 놓고 보며 예전에 SK하이닉스 사건을 겪으며 배웠던 교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확신에 찬 예측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그 시기 반도체 업황의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밸류에이션, 즉 지금 주가가 회사의 실적에 비해 얼마나 비싼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급락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회사의 핵심 경쟁력에 실제로 금이 갔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부장은 HBM4 관련 뉴스들을 꼼꼼히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의 양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다소 뒤처져 있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경쟁에서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메모리 사업이 워낙 압도적으로 좋았던 덕분에 파운드리의 부진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메모리 업황이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가 회사 전체 실적에 더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였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한 것은 이번 하락이 삼성전자 한 회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의 문제인지였습니다. 그날 코스피 전체가 5% 가까이 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흔들렸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번 하락은 삼성전자만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테마 전체, 만약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신흥국 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쉽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로 표시된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환율 변동이라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떠안는 셈이 됩니다. 김 부장은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조정 쪽에 무게를 두는 것도 혹시 내가 이미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결론만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이는 투자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 부장은 회사 후배가 던진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후배는 퇴근길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 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신 나는 이렇게 접근하기로 했어. Parkirannya di mana? Di Tegarep. Itu kumaha maksudna? Kanarto. 반대로 만약 실적 자체가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핵심 고객사와의 계약이 실제로 끊기는 등 사업이 흔들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넣으려는 돈이 이 정도의 추가 하락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윳돈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떨어져도 밤잠을 설칠 돈인지를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한 번에 다 넣을 것인가, 나누어 넣을 것인가입니다.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100% 확신할 수 없다면 한 번에 모든 판단을 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누어 매수하며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계속 확인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회사는 작고 이름 없는 회사에 비해 회사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만이 아니라 그 종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얼마나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들고 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김 부장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자신과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흔히 동학개미라 불리는 사람들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대표주였고, 이 종목 하나의 움직임이 곧 국민 대다수의 노후 자금이 걸린 국민연금의 수익률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 이후 며칠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상당 부분을 되돌리며 반등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의 과거 통계가 보여준 것처럼 실적 발표 당일의 급락과는 별개로 며칠이 지나면서 낙폭의 일부를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다면, 혹은 지금 이 논쟁을 보며 새로 진입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정과 추세 전환이라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조차 완전히 갈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답은 결국 각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찾아야 합니다. 화려한 숫자에도 무서운 하락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몇 달간의 투자 여정을 통해 김 부장이 얻은 가장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든 추세 전환이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답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 부장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번의 큰 흔들림을 겪으며 마침내 손에 넣은 투자자로서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조정이냐 추세 전환이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왜 이렇게 갈리는지,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김 부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김 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식시장의 진짜 속살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